1888년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 부고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기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발명한 사람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은 사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신문사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의 부고를 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남자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세상에 남길 유산이란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그 남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폭발물을 만들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숭고한 상을 만든 남자. 전쟁을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평화를 원했던 남자. 억만장자였지만 평생 진정한 사랑 하나 얻지 못한 남자. 그리고 죽고 나서야 전 세계가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된 남자. 알프레드 노벨. 오늘 우리는 그의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알프레드 베르나르트 노벨.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발명가였습니다. 재능은 넘쳤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알프레드가 태어나던 그 해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집도 없어졌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아버지는 홀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어린 알프레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스웨덴에 남겨졌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한 아이가 어떻게 훗날 역사상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은 러시아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기뢰수 중 폭발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아버지는 가족을 러시아로 불러들였습니다. 알프레드의 나이 10살. 이 순간부터 알프레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프레드는 아버지로부터 폭발물과 화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언어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유럽 최고의 화학자들에게 유학을 보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화학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 이 만남이 알프레드 노벨의 인생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소브레로가 최근 발명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트로글리세린.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열을 가해도 폭발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액체. 소브레로 본인도 이 물질이 너무 위험해서 실용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도중 본인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알프레드는 달랐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1863년 알프레드는 스웨덴으로 돌아와 니트로글리세린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이 위험한 액체를 통제 가능한 폭발물로 만드는 것.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은 인간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1864년 9월 3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험실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5명 중에는 알프레드의 남동생 에밀이 있었습니다. 에밀. 당시 나이 21살. 아버지 임마누엘은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고 이후 8년을 반신불수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프레드는 어땠을까요?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즉시 도심 내 니트로글리세린 실험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알프레드는 스톡홀름 호수 위에 바지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과 비난을 받으면서 남동생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그리고 마침내 1867년 알프레드 노벨은 해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라는 광물질과 혼합하면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충격을 줘도 쉽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관을 이용하면 원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폭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 다이너마이트.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다이나미스에서 따왔습니다. 이 발명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하기 전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려면 수백 명이 수년간 곡괭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캐려면 위험천만한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항구를 만들기 위해 바위를 제거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터널이 뚫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건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광산과 건설 현장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0개 국가에 90개가 넘는 공장을 세웠고 35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건설 현장에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단순히 돈을 위해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노벨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발물을 만들었느냐고요?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만약 두 군대가 서로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 공포 앞에서 전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상호학증 파괴의 메이드 이론. 냉전 시대의 핵무기와 관련해 유명해진 이 개념을 노벨은 이미 19세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너무 무서워지면 아무도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이후 그가 개발한 더 강력한 폭발물들은 전쟁을 막기는커녕 전쟁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벨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노벨의 삶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했던 그에게 고정된 집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 집이 있지만 어느 곳에도 고향이 없다. 나는 두둥실 떠다니는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3번의 사랑. 그런데 이 3번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첫 번째 사랑. 25살의 노벨이 파리에서 만난 러시아 여성 알렉산드라. 그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거절당한 노벨. 이 상처는 오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랑. 1876년 노벨은 개인 비서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지원한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베르타 킨스키라는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노벨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총명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기간이지만 깊은 교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베르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베르타 폰 주트너가 된 그녀는 훗날 세계적인 평화운동가가 되었고 노벨의 평화에 대한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노벨이 세상을 떠난 뒤 9년이 지난 1905년 베르타 폰 주트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이 그녀를 위해, 그녀의 꿈을 위해 만든 상을 그녀가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가장 오래 이어졌습니다. 23살이나 어린 꽃가게 소녀 소피에스. 노벨이 43살이던 해 만난 소피는 그와 무려 18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노벨을 사랑했지만 그의 지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벨은 소피를 아꼈지만 그녀와 정신적 교감을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피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노벨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1888년 그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다시 1888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아침, 알프레드 노벨은 프랑스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사망했다. 기사는 이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을 선사한 발명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노벨은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한 것은 그의 형 루드비그였습니다. 형 루드비그 노벨이 칸에서 사망했고 신문사가 이를 알프레드 노벨로 착각해 기사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에게 이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구나. 나는 수십 년간 발명하고 사업하고 쉬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형의 사망 소식과 자신의 부고 기사가 겹치는 그 순간 알프레드 노벨은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그는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와의 편지 교환을 더욱 활발히 했습니다. 인류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1월 27일 노벨은 파리의 스웨덴 마이너스 노르웨이 클럽에서 한 장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훗날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게 됩니다. 1896년 12월 10일 알프레드 노벨은 이탈리아 살레모의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3세. 그가 남긴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대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재산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매년 그 이자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수상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카들과 형제들은 즉각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5년 가까이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국왕까지 처음에는 이 구상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벨상을 국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노벨의 유지는 관철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 12월 10일 첫 번째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현재까지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가슴을 울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노벨의 두 번째 사랑 베르타 폰 주트너. 그녀는 노벨이 세상을 떠나기 전 평화상을 만들어 달라고 노벨에게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한 상이 필요하다고. 노벨은 그녀의 말을 듣고 유언장에 평화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905년 베르타 폰 주트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남자가 만든 상을,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했던 여자가 받은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엮입니다. 노벨상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0년 동안 이 상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1903년 물리학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방사성 원소 연구의 선구자로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며 두 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입니다. 1921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53년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으로 왓슨과 크릭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류의 유전공학 시대를 연 발견이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이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빈곤 퇴치 연구로 아비지트 베너지, 에스테르 디플로, 마이클 크레이머가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이 모든 수상자들의 뒤에는 1888년 프랑스 신문을 펼치다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알프레드 노벨은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발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명품은 다이너마이트도 폭발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벨이 마지막까지 연구한 것은 인조 실크와 인조 가죽이었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벨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 발작을 막는 데 쓰이던 약이 다름 아닌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했던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폭발물의 원료이자 그의 심장을 살리는 약. 이 아이러니를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명이 나에게 이 얄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 의사들은 내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라 한다. 내가 평생 만들어온 그 물질이 이제 나를 살리는 약이 되었다. 알프레드 노벨은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사실 니체의 말로 더 유명하지만 노벨의 삶 자체가 이 문장을 증명합니다. 남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뇌졸중, 3번의 실패한 사랑, 살아있는 자신의 부고 기사. 이 모든 것이 그를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인류 역사의 가장 역설적인 유산을 남기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성공보다 최선을 택해왔다. 노벨이 남긴 이 말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더 이상 발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실험실에서 새로운 발명을 시도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노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더 현명하다. 아마도 그에게 두 번째 생각은 1888년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은 뒤 찾아온 것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랬겠죠. 폭발물로 세상을 바꾸자. 두 번째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생각이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노벨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고 기사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실제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삶은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될까? 알프레드 노벨은 그 질문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마주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부고를 읽는 경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충격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벨은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만들었고 그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싸웠느냐. 그것이 알프레드 노벨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질문입니다. 오늘날 노벨상은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물은 뒤 내린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세상을 뒤흔든 남자가
결국 지식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폭발물의 아버지이자 평화의 유산자. 그것이 알프레드 노벨이 선택한 자신의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조용한 밤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할까?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벨도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것은 인생의 후반부였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명언 속 인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안에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